현재 유럽에 전례 없는 초비상 상황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에 대한 관세 폭탄 및 나토 분담금 협박이 극에 달한 데에 더해 러시아까지 말썽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럽연합 자체가 붕괴하기 직전 한국이 나서면서 상황은 충격적인 국면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대통령마저 한국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었던 한국 저력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빌어먹을 버터가 돌처럼 굳어서 도무지 씹히지가 않는군요. 저는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부서지는 크루아상을 억지로 삼키며 신경질적으로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이곳은 파리 8구 엘리제궁의 녹색 방입니다. 프랑스 권력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이지만 당시 실내 온도는 고작 섭씨 16도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잠그고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LNG 수송선의 항로를 비틀어버린 지 딱 일주일 만이었죠. 빛의 도시 파리는 그렇게 서서히 동상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릭트 발루아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실 국가전략수석비서관이 바로 제 직함이었지요. 저는 소르본과 국립행정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0년간 프랑스의 외교와 국방 전략을 설계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앞을 가로막은 건 복잡한 고차방 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10분 전에 날린 SNS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배은망덕한 샴페인 사회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군대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72시간 내에 나토 방위비 분담금을 500% 인상하지 않으면 나는 파리에서 미군을 뺄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와인에 관세 200%를 때리겠다. MAGA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뜬 그 천박하기 그지없는 문장을 보며 마크롱 대통령은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장-릭, 방법이 없나? 독일 총리는 이미 항복 선언을 준비 중이라네. 런던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겠다고 아양을 떨고 있고 말이야. 저는 식어버린 차가운 커피를 들이키며 냉혹하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프랑스 경제는 즉사합니다. CAC 40 지수가 반토막 날 겁니다. 그렇다고 거부하면 에너지 차단으로 서서히 말라 죽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조명이 팟 하고 꺼지더군요. 정전이었습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력 예비율을 극한까지 낮춘 탓에 엘리제궁의 전력마저 불안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요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일 지멘스제 비상발전기는 부품 수급 문제로 지난주부터 멈춰 있었으니까요. 세계 6위 경제 대국 프랑스의 대통령 집무실이 전기가 없어 암흑천지가 되다니. 참으로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부스럭거리더니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대낮처럼 환해지더군요. 정보국장 프랑수아가 책상 위에 올려둔 손바닥만 한 검은색 박스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은 박스는 회의실의 조명과 프로젝터, 통신 장비까지 모조리 가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미군의 신형 소형 원자로인가? 대통령의 놀란 질문에 프랑수아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각하. 지난달 한국 대사가 선물로 주고 간 휴대용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제품이죠. 캠핑용이라는데 보시다시피 성능이 괴물입니다.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한국이라니요. 삼성 갤럭시, 현대전기차, K-팝, 최근 파리 시내를 점령한 그 이름들이 저는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문화적 깊이도 없고 그저 빨리빨리 물건만 찍어내는 동양의 졸부들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위급한 상황에 고작 한국산 배터리 홍보나 하자는 건가? 나의 날선 반응에 정보국장 프랑수아는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수석님, 대안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릴 버린다면 우리도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제조 강국은 대한민국뿐입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네, 추위에 뇌까지 얼어버린 건가? 나폴레옹과 드골의 후예인 우리가 고작 반세기 전까지 굶어 죽던 나라에 손을 벌리자고? 그들이 가진 게 뭐지? 미국 무기를 베껴 만든 복제품? 아니면 아이들이나 춤추게 만드는 노래뿐 아닌가? 저는 엘리트 특유의 오만함을 숨기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수아는 물러서지 않고 화면을 넘기더군요. 그곳엔 노르웨이 설원을 질주하는 전차와
거대한 조선소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제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석님. 그들은 진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에펠탑의 조명조차 꺼져버린 캄캄한 파리의 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문득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90년대 후반 주한 프랑스 대사셨습니다. 1998년 20대에 혈기왕성했던 저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갔었지요. 당시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 즉 IMF라는 저승사자 앞에 나라가 망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종로의 거리마다 길게 늘어선 줄을 말입니다. 자신의 결혼반지, 아이의 돌반지, 심지어 평생 모은 금리까지 뽑아 들고 나와 국가에 바치던 그 사람들을요. 장르익, 잘 보아라. 당시 아버지는 대사관 창가에서 그 기이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을 담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건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현상이다. 유럽인들은 나라가 망하면 왕을 단두대에 올리거나 짐을 싸서 이민을 간다. 하지만 저들은 자신의 뼈를 깎아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 하고 있어. 저 민족은 언젠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세계를 덮칠 게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저 전체주의적 광기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렸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괴물이 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배터리 박스가 되어 엘리제궁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석님, 정보국장의 부름에 저는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갈증이 나더군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구석에 놓인 노란색 스틱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배터리와 함께 두고 갔다는 그 서민적인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노란 가루를 털어넣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진하고 카페인이 뇌수를 직접 타격하는 듯한 강렬한 맛.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에스프레소보다 더 직관적으로 정신을 번쩍 깨우는 맛이었습니다. 젠장. 저는 입가에 묻은 달콤한 커피를 닦아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 필요한 건 우아하고 쓴맛만 나는 와인이 아니라 바로 이 싸구려 같지만 확실한 효능을 가진 믹스커피 같은 에너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비어버린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통령을 향해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각하, 정보국장의 제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장릭, 자네가? 평소 한국을 그토록 혐오하던 자네가 말인가? 혐오가 아닙니다.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태블릿 PC에 떠있는 눈보라를 뚫고 달리는 한국 전차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괴물이 진짜인지 아니면 종이호랑이인지 제가 직접 핀마크 훈련장으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라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환하게 켜진 엘리제궁의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그 괴물의 등에 올라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도착한 노르웨이 최북단 핀마크의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갗을 저미고 뼈마디 사이로 파고드는 마치 수천 개의 면도날이 춤추는 듯한 자연의 형벌이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40도. 입김을 내뱉자마자 공기 중에서 하얗게 얼어붙어 결정이 되어 떨어지는 이곳은 나토가 주관하는 콜드 리스폰스 훈련장입니다. 저는 또다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혀 감이 안 갔거든요. 미국 대통령은 유럽 촌놈들이 제 밥그릇 하나 못 챙긴다며 나토 방위비 분담금 500% 인상을 요구했고 러시아는 가스밸브를 잠가버린 채 추우면 보드카 하나 마셔라라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대란과 안보 공백 속에서 우리 유럽연합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이곳 핀마크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감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샀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이곳에서는 그저 얇은 종이장, 아니 젖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젠장, 빌어먹을 날씨. 이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턱이 덜덜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죽 장갑을 낀 손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지요. 그런데 저는 제 옆을 지나가던 한국군 병사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500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도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병사는 고작 얇아 빠진 누런색 퀼팅 재킷, 그들이
깔깔이라고 부르는 옷 하나만 걸치고 휘파람을 불고 있더군요. 심지어 그 옷은 묘하게 배가 나온 디라인 핏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신소재 나노 섬유인가? 아니면 지방층을 형상화한 방한복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옷은 그냥 솜뭉치였습니다. 솜뭉치 하나로 북극의 추위를 이기는 민족이라니 유전자가 다른 게 분명합니다. 저는 살기 위해 품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힌 것은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유품, 낡은 가죽 다이어리였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힘겹게 다이어리를 펼치자 아버지가 꾹꾹 눌러 쓴 만년필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르익, 잘 들어라. 한국의 겨울은 파리보다 가혹하다. 하지만 이들은 그 살인적인 추위 속인 새벽 4시에도 인력시장으로 나간다. IMF가 그들의 돈을 빼앗아갔지만 그들의 눈빛에 서린 도끼만큼은 빼앗지 못했다. 장르익, 언젠가 내가 인생의 혹한기를 맞으면 한국인을 찾아라. 그들은 지옥 밑바닥에서도 불을 피우는 법을 아는 유일한 민족이다. 당시 19살이었던 저는 이 글을 읽고 코웃음을 쳤었습니다. 아버지도 참, 그 작은 동양 나라에 무슨 낭만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뼛속까지 시린 이 노르웨이의 설원에서 저는 아버지의 글귀를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헤이, 미스터 프렌치, 입술이 파랗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투박한 영어 발음과 함께 무언가가 제 가슴팍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얼떨결에 받아든 것은 네모난 주머니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깔깔이를 입고 있던 그 한국군 병장이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는 씩 웃으며 쉐이크 잇 이라고 외치고는 쿨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 주머니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10초 뒤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차가웠던 주머니가 순식간에 뜨거워지더니 마치 주머니 속에 용암을 담아놓은 것처럼 펄펄 끓어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이압 보온대라고 적힌 이 투박한 물건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가 수십억 유로를 들여 개발한 발열 조끼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팩을 양손으로 감싸 쥐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 신이시여. 프랑스 과학자 놈들은 대체 연구실에서 와인이나 마시고 있는 겁니까? 노벨 화학상은 복잡한 수식을 쓴 사람이 아니라 이 기적의 주머니를 만든 한국인에게 줘야 합니다. 이게 기술이죠. 이게 혁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핫팩의 온기에 감탄하면서도 문득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긴 나토 회원국들만 모이는 북유럽의 훈련장입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아시아에 있는 한국군이 대체 왜 여기에 와 있는 걸까요? 슈미트 장군, 궁금한 게 있소. 나토 훈련에 왜 비회원국인 한국군을 초대한 겁니까? 그것도 이렇게 날씨가 험한 날에? 제 질문에 독일 기갑사단장 슈미트가 묘한 비웃음을 흘리며 시가를 입에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불렀습니다, 수석님. 일종의 공개 처형을 위해서죠. 공개 처형이라니. 요즘 노르웨이 놈들이 차기 전차 사업 입찰해서 한국산 K2 전차를 기웃거리더군요. 가격이 싸다나 뭐라나. 그래서 제가 보여주려는 겁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아시아산 싸구려 장난감이 이 가혹한 진짜 유럽의 겨울에서 어떻게 고철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슈미트는 낄낄거리며 한국군 진영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다지만 북유럽의 영하 40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 시동도 못 걸고 얼어 죽을 겁니다. 그 꼴을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생중계해서 다시는 감히 독일제 명품에 도전하지 못하게 밟아놓으려는 심산이죠. 촌놈들이 주제를 알아야지. 그의 오만한 태도에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즉, 한국군은 들러리, 아니 독일 전차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할 희생양으로 초청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슈미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파놓은 그 함정에 빠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독일의 자존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머니 하나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저는 본격적인 훈련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관람대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유럽과 미국의 자존심, 최강의 전차들이 이용을 뽐낼 차례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는 곧 처참한 굴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슈미트 장군, 대체 뭡니까? 왜 전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요? 제가 소리치자 옆에 있던 독일 연방군 기갑사단장 슈미트 장군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있었습니다. 전차 군단의 전설이라 불리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EA7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그 전차가 굉음을 내기는커녕 입국 닫은 조개처럼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매뉴얼 34페이지에 따르면 영하 25도 이하에서는 유압, 5일 예열에 최소 40분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상보다 기온이 너무 낮아서 슈미트 장군의 변명 뒤로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밀공학을 자랑한다는 라인메탈사의 전차들이 꽁꽁 얼어붙어 포신조차 돌아가지 않자 독일 병사들이 전차 엔진룸에 달라붙어 무언가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헤어드라이어였습니다. 헤어드라이어. 슈미트 장군. 지금 전쟁 중에 머리 말려줄 일 있습니까? 러시아군이 쳐들어오면 잠깐, 타임. 우리 전차 좀 녹이고. 라고 외칠 겁니까? 제 비아냥에 슈미트 장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슈미트 장군의 태도였습니다. 전차가 얼어붙은 비상 상황인데 그는 주머니에서 30cm 자를 꺼내더군요. 그러고는 눈밭에 엎드려 눈의 깊이를 1mm 단위로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지금 뭐 하는 거요? 매뉴얼 7조 사항. 적설량 31.5cm 이상일 경우 제설 작업 없이는 기동을 불허한다. 현재 31.2cm? 0.3cm가 모자라서 전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눈 좀 더 쌓이면 싸우자고 할 기세였습니다. 독일의 저 꽉 막힌 융통성을 보니 왜 히틀러가 러시아의 겨울에 졌는지 알 것 같더군요. 하지만 굴욕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득 고개를 돌려 VIP석 상단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미 육군 유럽 사령관 매버릭 대장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겠죠. 미국이 유럽을 버린다면서 왜 미군 장성이 저기에 있지? 당연히 저들은 우리를 도우러 온 게 아닙니다. 저들은 채권 추심업자 자격으로 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했으니까요. 유럽 놈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똑똑히 보고 와. 그래야 방위비를 5배로 올려도 찍소리 못할 테니까. 그리고 독일 전차가 퍼지면 즉시 우리 에이브럼스 전차 구매 계약서를 들이밀어. 즉, 매버릭 대장은 지금 우리의 실패를 구경하며 팝콘을 씹으러 온 겁니다. 우리의 쪽박은 곧 그들의 대박이니까요.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씩 웃으며 손가락으로 달러 표시를 그려 보이더군요. 저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슬프게도 우리에겐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쪽 편에서 미군의 자랑, 에미레이 에이브럼스가 육중한 덩치를 이끌고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만든 70톤짜리 괴물. 하지만 그 괴물은 눈 덮인 빙판길을 만나자마자 마치 스케이트를 처음 타는 뚱뚱한 발레리나처럼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옆 도랑으로 쿠당탕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오, 맙소사. 미군 사령관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에이브럼스의 가스터빈 엔진은 제트기 연료를 쓰는데 연비가 워낙 최악이라 눈길에 금유 차량이 갇히자마자 그대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라인강의 기적은 얼어붙었고 미국의 독수리는 날개가 꺾여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방 세계 기술력의 현주소였습니다. 화려한 스펙과 카탈로그 데이터는 이 혹독한 자연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서론 끝에서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 같은 묵직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전방, 한국군 기갑부대 진입, 무전을 들은 저는 망원경을 고쳐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KNO 흑표. 현대로템이 제작한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였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미국도 실패한 이 지옥 같은 날씨를 그 작은 반도 국가의 전차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쾅! 시동 버튼을 누르자마자 단 0.8초 독일 전차가 헤어드라이어로 예열을 한 해 만에 하며 끙끙거릴 때 K2 흑표의 심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적인 배기음을 토해냈습니다. STX 엔진과 SNT 다이내믹스가 합작하여 만든 1500마력의 파워팩. 그 안에는 영하 40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즉시 시동을 걸 수 있는 특수 저온 시동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카탈로그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대치하며 혹독한 겨울을 매년 겪어내야 하는 한국군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광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눈 덮인 가파른 언덕을 만난 흑표 전차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믿을 수 없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전차가 무릎을 꿇습니다. 슈미트 장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흑표 전차는 마치 살아있는 표범처럼 차체 앞부분을 푹 숙이더니 포신의 각도를 아래로 확보하고는 그대로 미끄러지듯 언덕을 내려오며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55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관절이 있는 샘물처럼 자유자재로 자세를 바꾸는 이 기술. 바로 암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였습니다. 평지가 대부분인 유럽이나 사막전을 상정한 미국 전차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로템의 엔지니어들은 전차에 다리를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드리프트를 하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흑표를 보며 저는 쥐고 있던 핫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세상에, 저건 기계가 아닙니다. 저건 야수입니다. 독일 전차가 뻣뻣한 강목이라면 한국 전차는 근육과 신경이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훈련이 끝난 후 브리핑 룸의 분위기는 참담했습니다. 미군과 독일군 장성들은 이례적인 기상이변이라느니 빙판의 마찰 개수가 예측을 벗어났다느니 하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군 파견 지휘관 박철민 중령이 브리핑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슈미트 장군의 노트북 화면에 파란색 원이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더군요. 윈도우 업데이트 중입니다. 27%, 30분 정도 걸리겠군요. 독일과 미군 장성들은 익숙하다는 듯 커피를 마시며 기다릴 태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지휘관 박철민 중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10초를 참지 못하고 다리를 떨더니 결국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더군요. 아이씨, 답답해서 못 보겠네. 그는 자신의 삼성 태블릿을 꺼내 단 2초 만에 스크린에 미러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속도는 마치 서부 영화의 총잡이가 총을 뽑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한국인에게 로딩 중이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수치였죠. 기동불능 0건, 표적 명중률 100%, 작전 수행 달성률 100%, 브리핑룸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숫자. 저는 참지 못하고 박중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중령, 솔직히 말해보시오. 비결이 뭡니까?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과 기술의 독일도 실패한 걸 당신네 나라는 어떻게 해낸 거요? 혹시 전차 안에 난로라도 피워놓은 겁니까? 제 농담 섞인 질문에 박철민 중령은 무뚝뚝하지만 깊은 눈동자로 저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석님, 유럽과 미국은 지난 30년간 평화라는 달콤한 샴페인에 취해 군축을 하고 무기를 그저 수출 상품으로만 대했지요.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창밖의 설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1953년 이후 단 하루도 전쟁을 끝낸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휴전선 넘어 100만 명의 북한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기술적 결함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건 가족이 몰살당한다는 뜻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쇠를 깎고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 어느새 세계 최고가 되어 있더군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품속에 넣어둔 아버지의 다이어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서린 도끼.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도끼는 단순한 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그 어떤 샴페인보다 진한 핏빛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파리의 카페에서 평화를 논할 때 그들은 차가운 철책선 앞에서 70년 동안 칼을 갈고 닦아왔던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군 야전 식당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빵은 돌덩이처럼 얼었고 와인은 셔벗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어디선가 코를 자극하는 맵싸하면서도 황홀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내팽개친 슈미트 장군과 미군 사령관이 이미 그 냄새에 진언지 한국군 텐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슬그머니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병사들이 건네준 것은 종이 용기에 담긴 라면, 일명 육개장 사발면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스파이시 버톨리, 맵지만 성스러운 맛이네. 미군 사령관이 땀을 뻘뻘 흘리며 면발을 흡입하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이 제게 다가와 빨간 양념이 묻은 배추, 김치를 라면 위에 찢어 올려주더군요.
한 입 베어 문 순간 입안에서 불꽃이 터졌지만 동시에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을 닦아내며 합리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캡사이신을 이용해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켜 체온을 올리는 고도로 계산된 과학적인 전투 식량이다. 한국인들은 먹는 것조차 전략적이구나. 식사 후 박중령이 디저트라며 노란색 스틱커피를 타주더군요. 그런데 티스푼이 없었습니다. 제가 스푼 없소? 라고 묻자 박중령은 절 한심하게 쳐다보더니 방금 뜯은 커피 봉지를 반으로 접어 컵에 꽂았습니다. 이걸로 저으시면 됩니다. 오, 신이시여. 쓰레기인 줄 알았던 포장지가 순식간에 친환경 티스푼으로 변신했습니다.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다 쓴 뒤엔 버리면 그만인 완벽한 효율성. 저는 그 자리에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건 연금술이다. 프랑스 귀족들은 은수저를 닦느라 시간을 낭비할 때 한국인은 포장지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 그때 미군 사령관의 무전기가 지지직 소리를 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젠장, 또 방전이야? 미국산 배터리는 추위만 만나면 조루가 되어버린다니까. 사령관이 무전기를 집어 던지려 하자 박중령이 덤덤하게 배터리 팩 하나를 건넸습니다. 삼성 SDI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쓰십시오. 미군 군용 규격보다 30% 용량이 크고 영하 40도에서도 전압 강화가 거의 없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멍한 표정으로 배터리를 갈아 끼웠습니다. 전원이 즉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제 주머니 속의 아이폰과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 그리고 지금 이 텐트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LED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제 아이폰에 들어간 메모리 반도체도 한국산, 전기차의 배터리도 한국산, 심지어 지금 이 훈련장의 어둠을 밝히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한국산이었습니다. 전 세계 소형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70%.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그저 화려한 껍데기만 가진 제국이었을 뿐, 그 제국을 움직이는 심장과 뇌는 이미 대한민국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물건 잘 만드는 하청 공장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멈추면 우리의 문명도 멈춰버리는 완벽한 의존 관계였던 것입니다. 나토 최강의 전차들이 눈밭에 처박혀 고철이 되었을 때 유일하게 시동을 걸고 포신을 겨눈 것은 한국의 흑표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위기 속에서 유럽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은 대서양 건너 미국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저 끝에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저는 뼛속 깊이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에너지 고갈로 인해 에펠탑의 그 화려했던 조명마저 꺼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집무실 창밖으로 죽어버린 도시를 내려다보며 쓰린 위장을 움켜쥐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유럽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갔을 때 우리는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LNG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카타르의 가스를 직접 실어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스를 담아올 그릇, 즉 LNG 운반선이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프랑스 국영 조선소인 생나제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노조위원장의 목소리는 나른하기 그지없더군요. LNG선 건조라고요? 수석님, 지금 달력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도크 스케줄은 꽉 찼습니다. 빨라야 4년 뒤에나 인도 가능합니다. 4년? 지금 당장 파리 시민들이 얼어 죽게 생겼는데 4년이라니.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소. 야근을 해서라도 당겨주시오. 제 절규에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야근이라니요. 우린 지금 파업 중입니다. 사측이 구내식당 치즈 종류를 5가지에서 3가지로 줄였거든요. 이건 명백한 인권 탄압입니다. 지금은 와인 브레이크 타임이니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수화기를 들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배의 용접 부위보다 시위 피케제 폰트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나라. 이것이 21세기 프랑스의 현주소였습니다.
치즈 가짓수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망치를 놓는 저들에게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저를 호출하시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장르익, 한국으로 가게. 울산과 거제도에 가면 답이 있을 거라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솔직히 기대 따위는 없었습니다. 물론 방산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라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선까지요. 동양의 그 작은 나라가 배를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기껏해야 고기잡이 배나 만드는 수준이겠지 싶었습니다. 그저 가서 대충 계약하는 신용이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쇼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비서에게 한국 문화를 급히 브리핑받았습니다. 비서가 보여준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협상 장면이라는데 여자가 남자의 얼굴을 포기김치로 후려치더군요. 소위 김치 슬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내 가방에 여벌 옷 챙겨. 혹시 협상 결렬되면 김치로 맞을 수도 있으니까 방수 코트로 준비해. 저는 정말로 한국인들이 협상하다 수틀리면 주머니에서 김치를 꺼내 던지는 줄 알았습니다. 야만인들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울산에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그들은 김치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저를 24시간 동안 괴롭힐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10여 시간의 비행 끝에 마주한 대한민국 울산의 상공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당연히 도시가 잠들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인 울산의 야경은 마치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붉은 빛기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파리와는 정반대로 이곳은 대낮보다 더 환한 불빛이 바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아니 무언가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야드로 향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생산총괄을 맡고 있는 김전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마치 방금 사우나를 하고 나온 사람처럼 뽀송뽀송한 얼굴로 활력이 넘치더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석님. 바로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곳은 제가 상상했던 조선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땀 냄새, 그리고 수천 명의 인부가 개미떼처럼 움직이는 광경을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현장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김 전무가 저를 데려간 곳은 FOS라고 적힌 관제실이었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켤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은 마치 나사의 우주센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스크린에는 조선소 전체가 3D, 디지털 트윈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박의 설계 도면부터 자재의 위치, 심지어 작업 중인 로봇의 온도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표시되고 있었지요. 저는 홀린 듯 스크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다 어디 갔소? 여기도 혹시 파업 중이오? 제 멍청한 질문에 김 전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석님, 사람은 위험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그렇죠. 위험하고 정교한 작업은 로봇이 하니까요. 그는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해 야드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백 대의 AI 용접 로봇들이 춤을 추듯 강철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는 각도, 용접의 깊이까지 오차 범위, 0.01mm로 제어되는 그 광경은 공업이라기보다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숙련공들이 수작업으로 블록 하나를 조립하는데 1년이 걸린다면 이곳은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고 단 3주 만에 조립을 끝내버린다고 하더군요. 이건 공장이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반도체 칩이나 다름없군요. 제 감탄에 김 전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로봇팔 하나가 너무나도 섬세하게 마치 사람의 손목처럼 움직이며 용접 비드를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잠깐, 저 로봇 말이요. 움직임이 너무 수상하군. 혹시 저 안에 어린아이나 체구가 작은 사람이 들어있는 거 아니오? 이거 노동 착취 아니냐 말이오. 저는 다급하게 다가가 로봇의 외피를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요란한 보안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 전무가 기겁을 하며 저를 말리더군요.
수석님, 제발 만지지 마십시오. 그 로봇팔 하나가 수석님 연봉보다 비쌉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로봇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니 제 상상력이 얼마나 정근대적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 전무는 분위기를 바꿀 겸 저를 현장 최고령자인 박 명장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40년 경력의 용접 명장이라는 그의 얼굴은 세월의 훈장처럼 화상 흉터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저 늙은 노동자일 거라 생각하고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무가 저에게 박 명장님을 소개하며 귓속말로 조언하더군요. 수석님, 한국에서는 존경의 표시로 형님이라고 부르면 협상이 잘 됩니다. 어차피 프랑스 입장에서는 다른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잘 보이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무인 로봇으로 24시간 돌아가는 한국의 조선소를 보니 저는 한국이야말로 유럽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프랑스 엘리트로서 체면이 있지. 어떻게 처음 보는 노인에게 형님이라 부르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대신 제 나름대로 친근함을 표시한답시고 엄지와 검지를 교차해 K아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박 명장님의 표정이 굳어지시더군요. 뭐여? 지금 돈 달라는 겨? 뇌물은 안 받아. 알고 보니 제가 손가락을 비비는 바람에 하트가 아니라 돈을 요구하는 제스처로 오해하신 겁니다. 저는 기겁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제 사랑입니다. 졸지에. 저는 환갑이 넘은 한국인 용접공의 프랑스인 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프닝도 잠시, 박 명장은 제 이름을 듣더니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지포 라이터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장르익, 자네가 그 꼬마였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라이터에는 우리 가문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30년 전이었지. 자네 아버지가 주한 프랑스 대사로 있을 때였어. IMF가 터지고 회사가 망해서 내가 거리로 나앉게 생겼을 때 자네 아버지가 이걸 주고 가셨네. 언젠가 당신들의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며. 그때까지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지. 박 명장의 덤덤한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져 왔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남긴 유산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굶어 죽는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는 울지 않았지. 도크가 없으면 맨 땅에서 배를 만들었고 설계도가 없으면 밤을 새워가며 그렸어. 자네들이 주 35시간 근무와 바캉스를 외칠 때 우리는 주 100시간을 쇳물과 싸우며 이 기술을 만든 거야. 박 명장은 투박한 손으로 거대한 LNG선의 선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한과 피땀이 응고된 결정체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라이터를 돌려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물체에서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라이터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멈추지 않고 달려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엔진 열기였습니다. 하지만 엘리트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던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술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였죠. 명장님 말씀은 감동적입니다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이 LNG선의 핵심인 화물창 원천 기술, 즉 멤브레인 특허는 우리 프랑스 GTT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의 주인은 우리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제 말에 김 전무가 피식 웃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수석님. 설계도는 프랑스 것이죠. 하지만 그 설계도대로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설명했습니다. 중국이요? 설계도 보고 따라하다가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섰습니다. 일본, 기술력이 부족해서 LNG선 사업 자체를 포기했죠.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정작 설계도는 있는데 배를 만들 조선소가 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전무는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천연가스를 견디는 단열 기술, 그리고 기화율 0.07%라는 기적적인 수치. 이건 특허 문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국 기술자들의 손끝에만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당장 우리 한국 조선소가 파업을 선언하면 전 세계의 가스 공급은 그 즉시 중단됩니다. 유럽은 얼어 죽고 공장은 멈추겠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계도를 가진 자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현실로 구현해내는 자가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조업의 신의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진 저는 잠시 바람을 쐬러 야드로 나갔습니다. 자존심을 좀 세워보려고 용접기 근처를 기웃거렸죠. 나름 물리학 박사 학위도 있겠다. 용접 원리쯤이야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범을 좀 호기롭게 용접기를 집어들고 보안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버튼을 눌러 허공에 지지직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짝! 등짝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빗자루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야드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저씨, 눈 멀고 싶어서 환장했어. 보안경을 거꾸로 쓰면 어떡해. 그리고 거기 가스관 옆이야. 다 죽일 셈이야. 프랑스 대통령 전략수석인 제가 한국의 청소 아주머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고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와 직원들이 기겁하며 달려왔지만 아주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양복 입고 폼 잡지 말고 저리 비켜요. 바빠 죽겠는데. 어디서 불장난이야. 저는 찌그러진 자존심을 부여잡고 쭈글쭈글해져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청소 아주머니조차 안전 전문가이자 현장의 지배자였습니다. 모든 시찰이 끝나고 계약 체결을 앞두고 한국식 비즈니스 디너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소박한 삼겹살집이었습니다. 김 전무는 소맥이라 불리는 한국의 전통 칵테일을 제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건 과학입니다. 그는 맥주잔 위에 젓가락을 올리고 소주잔을 얹더니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리쳤습니다. 소주잔이 맥주 속으로 다이빙하며 하얀 거품이 폭포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오, 이것은 캐비테이션을 이용한 순간 분자 혼합 기술이군요. 나사에서도 보지 못한 유체역학의 기적입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른 저는 김 전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LNG선 20척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프랑스라면 10년은 걸릴 텐데. 김 전무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수석님 아버지와의 인연도 있고 하니 우리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으로 해드리죠. 18개월이면 됩니다. 18개월이요? 저는 먹던 쌈장을 뱉을 뻔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배에 페인트를 칠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배를 통째로 18개월 만에 그것도 20척을 만든다니요. 한국인은 잠을 안 잡니까? 아니면 시간을 조종하는 마법이라도 부리는 겁니까? 수석님, 우리는 잠을 줄여서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우리의 신용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김 전무의 눈빛은 술에 취했음에도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식이 끝나고 만취 상태가 된 김 전무가 자신의 차키를 꺼내더군요. 저는 당연히 비서나 기사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등산조끼를 입은 낯선 남자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아무 말 없이 김 전무의 최고급 세단 운전석에 올라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납치다. 가드. 저놈이 차를 훔치려 한다. 파리에서도 안 당해본 카제킹이야. 제가 넥타이를 풀고 낯선 남자와 몸싸움을 벌이려 하자 김 전무가 배를 잡고 웃더군요. 수석님, 이건 납치가 아니라 대리입니다. 단돈 3만 원이면 이분이 저와 차를 안전하게 호텔까지 배송해줍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택시 잡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한국에서는 앱을 누르면 3분 만에 나 대신 운전해줄 천사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는 내 차의 내비게이션 조작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술주정뱅이조차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되는 치안과 서비스의 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끈거리는 숙취 속에서 호텔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잉크도 마르지 않은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LNG선 20척 수주 계약서.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낡은 지포 라이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울산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멈추지 않고 돌아간 크레인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이고 기술의 종주국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와인을 마시며 파업을 논의할 때
그들은 밤을 새워 기술을 연마했고 결국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허락 없이는 난방도 켤 수 없고 불도 켤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젯밤 파리의 에펠탑 조명이 다시 켜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부를 칭찬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에펠탑의 불을 다시 켠 건 프랑스의 전력이 아니라 울산 앞바다에서 튀어오른 한국 용접공들의 불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계의 바다는 이제 태극기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이 묘하게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들의 시대가 기어이 오고야 말았으니까요. 그렇게 울산의 밤은 대낮처럼 환했지만 제가 돌아온 파리의 밤은 칠흑보다 어두웠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레드카펫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날아온 살생부였으니까요. 제가 엘리제궁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미 국무부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뒤통수를 쳤다. 배신자에게 자비는 없다. 그들은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주요 은행 세 곳에 대해 테러 자금 지원, 의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국제결제망인 SWIFT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행 계좌가 막힌다는 건 국가의 혈관을 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나토 정보공유망에서 프랑스군의 접속 권한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눈먼 장님이 되어버린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뼈아픈 것은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르몽드와 피가로 같은 유력 일간지의 일면 헤드라인은 제 얼굴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장 릭트 발루아,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뒷돈, 수수 의혹, 프랑스의 자존심을 김치통에 팔아넘긴 매국노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CIA가 정교하게 조작한 가짜 계좌 내역과 사진들은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성난 파리 시민들이 엘리제궁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노 포인트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CIA가 퍼뜨린 헛소문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뇌물이 아니라 장 릭이 한국식 노동 문화를 수입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들리나, 장 릭. 우린 한국인처럼 밥을 마시듯 먹고 10분 만에 양치질을 할 수 없다. 우리의 2시간 점심시간과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보장하라. 그들은 제가 한국의 영혼을 팔아넘겨 프랑스의 워라밸을 파괴하고 빨리빨리 바이러스를 퍼뜨릴까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보다 점심시간에 와인 한 잔이 더 중요한 나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게으른 낭만이 바로 우리가 한국에게 추월당한 이유지. 아무튼 저는 하루아침에 나라를 구하려던 영웅에서 삼류, 뇌물수수범이자 매국노로 전락해 엘리제궁 지하 벙커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벙커의 보안 회선으로 화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차가운 회색 눈동자의 사내, 미 CIA 국장 제임스 헌트였습니다. 오랜만이군, 장 릭. 지하 공기는 마실 만한가? 그는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내가 한 짓인 줄 알고 있다, 제임스. 이건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동맹? 우리가 무기를 팔아줄 때나 동맹이지. 잘 들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한국과의 LNG선 민 무기 계약을 전면 파기한다고 발표해. 그리고 얌전히 로키드 마틴과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 모든 오해는 없던 일이 될 거야. 네, 그 조작된 계좌 내역도 사라질 거고 그는 협박이 아니라 통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존망을 볼모로 잡고 제 목을 조르고 있었죠. 숨이 막혀왔습니다. 항복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파멸할까?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 있던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에 잡힌 페이지를 펼치자 아버지가 붉은 펜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 릭, 위기의 순간이 오면 기억해라. 한국인은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가장 조용하게 움직인다. 그들의 침묵을 믿어라. 아버지의 글귀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제임스 헌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자네는 큰 실수를 했어. 자네는 나를 협박했지만 내가 손잡은 그들을 계산에 넣지 않았더군.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한국 정부의 비공개 핫라인으로 SOS 신호를 타전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프랑스를 돕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예 한국의 손발을 묶어버리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산하의 최정예 해커 부대 TAO가 투입되었습니다. 목표는 한국의 국방 네트워크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서버를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벙커의 모니터로 실시간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커 수백 명이 동시에 한국 서버로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키보드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해커들의 모니터 화면에 빨간색 경고창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팝업창들이 무한대로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엠프로텍트 온라인 시큐리티를 설치하시겠습니까? 애니사인사 PC가 실행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터치앤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로딩 중입니다. 보안을 위해 5초 뒤 재부팅 하십시오. 천재 해커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뭡니까? 방화벽이 아닙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계속 설치하라는데 설치하고 나면 재부팅하라고 하고 재부팅하면 또 설치하라고 합니다. 무한 루프입니다. 겨우 보안 프로그램을 다 설치한 해커가 환호성을 지르며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키보드를 내리치더군요. 으악, 국장님. 키보드가 안 먹힙니다. 마우스로 입력하래요. 한국의 은행 보안 시스템은 키보드 해킹을 막겠다며 화면에 뜬 작은 가상 키보드를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클릭할 때마다 숫자 배열이 무작위로 바뀝니다. 미국 최고의 천재 해커가 모니터에 콜을 받고 이게 1이야 7이야? 젠장, 또 틀렸어. 비밀번호 3회 오류로라 걸렸잖아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세계 최강 NSA를 무너뜨린 건 양자 암호가 아니라 한국의 마우스 클릭 노가다였습니다. 바보들아. 그딴 팝업 하나 못 뚫어. 우회해. 백도어로 들어가. CIA 국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해커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안 됩니다. 백도어로 들어갔더니 공인인증서를 내놓으랍니다. 액티브 X라는 건 대체 뭡니까? 이건 해킹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고문 기계입니다. 한국인들은 대체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 어떻게 쇼핑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겁니까? 그들은 부처입니까? 결국 미국 최고의 해커들은 한국 특유의 보안 프로그램 오중 팝업, 지옥에 갇혀 키보드를 부수고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철수했습니다. 그것은 최첨단 AI 방어막도 아니고 양자 암호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국인들이 매일 겪는 일상의 불편함, 그 디지털 인내심 테스트가 세계 최강의 해커 부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저는 CIA 국장의 멍한 표정을 보며 비소를 날렸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의 IT 기술만 봤지. 그들의 인내심은 계산에 넣지 않았군. 한국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최소한 해탈의 경지에는 올라야 한다는 걸 몰랐나? 보지. 사이버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한국은 조용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어떤 공식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도 WTO에 제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주요 고객사들에게 아주 짧고 건조한 공문 한 장을 보냈습니다. 수신 글로벌 파트너사 J, 내용 평택 및 이천 캠퍼스 생산 라인의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해 금일 자정부터 72시간 동안 고대역 폭메모리 및 서버용 디램의 출하를 일시 중단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미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3일, 공장 문 닫으라지. 우린 쌓아둔 재고가 산더미야. 겁먹어서 쉬하는구만.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3%가 한국산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AI 서버와 최신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초고성능 칩은 90% 이상이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3일의 침묵이 가져온 나비 효과는 재앙적이었습니다. 1일차 뉴욕 증권거래소의 초단타 매매 서버에 렉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0.001초의 속도 경쟁을 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서버 지연은 곧 수조 원의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2일차 텍사스에 있는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미사일의 눈이 되어주는 이미지 센서와 유도 칩 재고가 바닥난 것입니다. 재고가 산더미라던 미국 국방부의 호언장담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JIT 방식, 즉 필요할 때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실어오는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일차 실리콘밸리가 무너졌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버가 먹통이 되었고
애플과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이 올스톱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 CEO들이 백악관으로 달려가 대통령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물건 안 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전화하세요. 이러다간 미국 경제가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고요. 심지어 한 실리콘밸리의 한 유명 빅테크 CEO는 제게 비공개 화상 전화를 걸어오기까지 했습니다. 평소 지구 환경과 채식을 강조하며 도덕적인 척하던 그였지만 서버가 멈추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화면 속 그는 초췌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장르익, 한국에 전해줘요. 탄소 배출권, 노동인권, 다 필요 없다고. 한국 공장이 전기를 얼마나 쓰든 상관 안 해. 제발, 그 칩만 보내달라고 해. 그는 평소 한국 제조업을 탄소 덩어리라고 비난했었죠. 하지만 당장 자기네 AI가 멍청해지자 그는 환경이고 나발이고 더러운 연기를 뿜어도 좋으니 제발 공장만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선적인 서구 자본주의의 민낯이 한국의 부품 하나 때문에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벙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봤던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머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손발인 한국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머리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었다. 심장이 멈추면 천재적인 두뇌도 3분 안에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미사일 버튼 하나 누르지 않고 그저 안전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공장 셔터를 잠시 내린 것만으로 세계 최강대국을 질식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리콘 방패의 위력이었습니다. 저는 벙커의 침대맡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편지를 읽었습니다. 1990년대 아버지가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저주받았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쓸만한 철광석도 없다. 땅은 좁고 산은 험하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밤 11시까지 학교에 남아 불을 켜고 공부를 한다. 그 기괴한 풍경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 나라는 땅에서 자원을 캐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자원을 캔다. 그들은 자신의 뇌세포를 태워 국가의 연료로 쓴다. 저는 한국 반도체 전략기획실의 이수석 엔지니어와 통화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물었었죠. 미국이 원천 기술 특허로 공격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막아버리면요. 이수석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경로가 막히면 길을 뚫는 게 아니라 아예 산을 옮겨버립니다. 미국이 10년 걸려 만든 기술을 우리는 연구원들이 3교대로 쪽잠을 자며 1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없는 길을 만드는 것,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 그게 우리의 헝그리 정신입니다. 그때는 그저 듣기 좋은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 속에서 멈춰버린 미국의 공장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 얇은 실리콘 웨이퍼 한 장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갈아 넣은 수백만 청춘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이 응고된 결정체였습니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결국 백악관에서 백기투항의 연락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지만 내용은 사실상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알았어. 제재 풀게. 스위프트도 다시 열어줄 테니까. 제발 한국 친구한테 전화 좀 해서 그 빌어먹을 점검 좀 끝내라고 해. 내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 안 들려? 그때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며칠 전 훈련장에서 만났던 미군 사령관 매버릭 대장이었습니다. 이봐, 프랑스 양반. 살아있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한국 쪽에 말 좀 잘해줘. 내 아들이 하는 롤 서버가 한국산 램 부족으로 터졌어. 애가 울고불고 난리야. 집안이 전쟁터라고. 제발 좀 살려줘.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 PC방에 가서 컵라면이나 드시죠, 장군. 거긴 서버가 빵빵하답니다. 미 국무부가 프랑스에 대한 모든 제재를 철회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재개하도록 설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수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석, 들리십니까? 미국이 항복했습니다. 점검은 끝났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이수석의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마침 기계 구석에 끼었던 먼지 한 톨을 방금 찾아서 제거했습니다. 타이밍이 참 좋군요. 이제 다시 돌려야죠. 먼지 한 톨.
그 작은 핑계 하나로 세계를 멈춰 세웠다 다시 돌리는 그들의 여유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핵무기가 아닌 손톱만 한 칩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질서는 워싱턴의 펜타곤이 아니라 서울의 테헤란로에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백기를 들고 제재를 철회하긴 했지만 유럽 대륙에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폐허처럼 유럽의 에너지 인프라는 이미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지요.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의 70%는 노후화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고 다가올 겨울의 혹한을 버텨낼 전력 예비율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켜야 했고 공장들은 일주일에 3일만 가동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에서 프랑스 건설사들이 내놓은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원전을 수리하고 재가동하려면 최소 10년은 필요합니다. 안전 규제도 까다롭고 무엇보다 기술자들이 은퇴해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들은 위험수당을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며 목리를 부렸습니다. 관료주의와 복지병에 찌든 유럽은 스스로 어둠을 밝힐 능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직언했습니다. 카카, 프랑스 전력청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말에 채찍질을 해봐야 달리지 못합니다. 이제 갈아타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야생마로 말입니다. 그렇게 팀 코리아가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진들이 샤를 드골 공항에 내렸을 때 그들의 눈빛은 마치 구원군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솔루션은 혁명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시멘트 바르고 철근 엮으면 10년 걸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한국 기술진은 SMR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원자로 모듈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비행기로 실어 나른 뒤 현장에서는 레고 블록처럼 조립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단 몇 달로 단축되는 마법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전력에 에너지 운영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기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 다시금 찬란한 불빛이 들어왔을 때 샹젤리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반응은 아이러니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원전 반대, 한국 기업 물러가라며 시위하던 그들이 고지서에 찍힌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자 태세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비브라 코레, 한국전력 만세, 마크롱보다 한국전력 사장이 낫다. 시위대는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 기술진을 연호했습니다. 매년 프랑스 전기세 수입의 30%가 한국으로 송금되는 구조가 되었지만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전력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 상류층의 침실 문화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효율을 위해 SMR에서 나오는 폐열로 온돌 난방 시스템을 깔아주었습니다. 처음에 파리의 귀족들은 바닥에서 자는 건 개나 하는 짓이라며 침대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등짝을 지져본 후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방문한 백작 부인의 저택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앤틱 침대가 짐칸으로 밀려나고 귀부인들이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아으 시원하다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바닥에 몸을 지지며 귤을 까먹는 한국식 K겨울의 마약에 중독되어 더 이상 차가운 입식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기술에 의한 완벽한 정복이었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자 다음은 국방이었습니다. 미국이 항복하긴 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F-35 전투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기분 나쁘면 언제든 부품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공포가 뇌리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유럽 자체 전투기인 유로파이터는 생산 라인이 멈춘 지 오래였고 우리는 안보 공백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세일즈맨들이 다시 찾아와 굽신거렸습니다. 수석님, 지난번엔 오해가 있었습니다. F-35를 20% 할인해 드릴 테니 제발 다시 계약해 주십시오. 저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동맹은 적보다 못합니다. 당신들의 고철은 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KF-21 보라매였습니다. 파리 에어쇼에 등장한 KF-21 블록3 스텔스 버전은 전 세계를 경악게 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시범 비행 중인 미군의 스텔스기 랩터를 탐지해내는 순간 나토 장성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오 마이 갓. 저게 보인다고? 미국 레이더도 못 잡는 걸 한국 레이더가 잡았어. 한국과의 계약은 단순한 기체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유럽 통합 방공망 시스템 자체를 한국형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통신 코드, 정비 매뉴얼까지 모두 한국 표준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벌어들이는 유지보수 비용만 연간 50조 원. 하지만 프랑스 공군 파일럿들은 환호했습니다. 미제 전투기는 매뉴얼만 3,000페이지라 읽다가 늙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한국제는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입니다.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도 예술이고 무엇보다 에어컨이 정말 빵빵합니다. 역시 가전의 나라답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KF-21의 조종석 시트였습니다. 프랑스 공군 에이스 파일럿이 첫 비행을 마치고 내려오더니 감격에 겨워 울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수석님, 엉덩이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한국인들은 자동차에나 넣는 통풍, 시트 기능을 전투기에도 넣어놨던 겁니다. 미제 F-35를 탈 때는 땀띠 때문에 엉덩이가 짓물렀는데 한국 전투기는 굳이 기동을 해도 엉덩이가 뽀송뽀송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고작 엉덩이 바람 때문에 100조 원짜리 무기 계약의 승패가 갈리다니 한국인의 쾌적함에 대한 집착은 정말이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파리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상회담 대기실 한 구석에 한국 측이 설치한 기계가 있더군요. 저는 당연히 최첨단 양자 암호 통신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자 종이컵에 갈색 액체가 담겨 나왔습니다. 제가 지갑을 꺼내 얼마요? 라고 묻자 한국 경호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공짜입니다. 한국에선 식후 커피는 국물이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라니? 혹시 독이라도 든 게 아닐까? 의심하며 한 모금 마신 순간 설탕과 프림의 완벽한 조화가 제 혀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3잔을 연거푸 마셨고 결국 카페인 과다로 손을 덜덜 떨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무료 서비스는 가장 달콤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공학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소년공으로 시작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인권 변호사를 거쳐 행정가로 성공한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정점까지 기어 올라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다이어리 마지막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땅이다. 계급이 정해진 유럽과 달리 그곳엔 가난한 소년이 실력 하나로 정점에 오를 수 있는 역동성이 있다. 그것이 귀족주의에 찌든 늙은 유럽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엔진이다. 이 대통령은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석님, 부친께서 30년 전 IMF 시절 한국의 골목길을 걸으며 실직한 가장들을 위로하고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흘린 눈물이 지금의 강철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불어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힘이 있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통역기를 거치지 않아도 그 진심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은 단순히 천재적인 공학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 상승과 생존에 대한 치열한 열망, 그 뜨거운 에너지가 사회 전체를 용광로처럼 달구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세습 귀족인 저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야생의 에너지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뒤늦게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계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상석으로 걸어가며 큰 소리로 떠들었죠. 헤이, 다들 나 기다렸나? 이번에 내가 가져온 관세하는 말이야. 하지만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하나같이 하얀색 무선 이어폰, 삼성 갤럭시 버즈가 꽂혀 있었으니까요. 트럼프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귀 먹었어. 내 말 안 들려. 그때 이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말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좌석의 스크린과 유럽 정상들의 이어폰에서 갤럭시 AI 실시간 통역 기능이 작동해 이 대통령의 한국어 연설이 각국의 언어로 매끄럽게 번역되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트럼프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에게는 갤럭시 버즈가 없었으니까요.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통역사 어디 갔어? 트럼프가 비서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각하 죄송합니다만 현재 회담장의 통신망이 한국 기업에 의해 보안 업데이트 중입니다. 미국산 구형 통신 장비로는 접속 자체가 안 됩니다. 트럼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미국 대통령이 언어의 장벽에 갇혀 철저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회담장 분위기가 한국 주도로 흘러가자 유럽 정상들이 이 대통령을 향해 엄지와 검지를 교차하는 K-아트 제스처를 취하며 친근감을 표했습니다. 소외감을 느낀 트럼프가 그걸 보고 비서에게 심각하게 속삭였습니다. 저것 봐. 저 녀석들 돈 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 역시 거지? 같은 유럽 놈들. 또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지. 미국에서는 그 제스처가 돈을 의미하니까요. 비서가 각하, 저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라고 정정해주자 트럼프는 경악했습니다. 뭐? 남자들끼리 사랑을 해. 이 회담장은 미쳤어. 난 나갈 거야. 문화적 무지가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아무튼 그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문 채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유라시아 안보 조약에 유럽 정상들이 줄지어 서명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에서 한국이 거둔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모든 사태가 마무리되고 저는 집무실에 앉아 한국 기업들이 보내온 이번 달 인프라 사용료 청구서를 검토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프랑스 국방 예산의 40%가 한국산 무기 유지보수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데이터 센터 서버를 삼성과 SK의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비용만 200조 원. 여기에 LNG, 운반선과 해운 물류를 장악한 HD연대와 HMM에 지불해야 할 물류 비용이 100조 원. 다 합치니 유럽연합 전체 GDP의 약 3.5%가 매년 한국으로 순유입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 유럽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자원을 수탈해가던 그 구조가 이제는 21세기에 이르러 기술력과 자본에 의해 완벽하게 역전된 것입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유럽을 경제적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확실한 생존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남는 장사니까요. 그렇게 미국의 협박으로부터 가까스로 살아남은 저는 저택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귀족 출신인 제 친구들이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비명을 지르며 식탁 밑으로 숨은 것입니다. 으악, 장르익, 엎드려. 내 부엌에 폭탄이 있어. 무슨 소리야, 폭탄이라니. 저 기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 증기를 배출한다고 경고했다고.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이 선물로 준 한국산 압력밥솥, 쿠쿠가 붉은 LED를 반짝이며 맑고 고운 여성의 목소리로 안내 멘트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고압 증기 배출에 주의하세요. 프랑스인들은 밥솥이 말을 한다는 사실에 기겁했습니다. 기계가 인간에게 말을 걸다니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시작된 줄 알았던 겁니다. 저는 겁에 질린 친구들을 안심시키며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퍼주었습니다. 진정하게. 이건 폭탄이 아니라 한국산 밥솥일세. 한국 가전제품은 주인을 외롭게 하지 않아. 가끔은 내 아내보다 나한테 더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지. 자, 이 하얀 쌀밥에 김치를 얹어 먹어보게.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야. 친구들은 쭈뼛거리며 밥을 먹더니 이내 그 찰기에 반해 밥솥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말마다 제 집에 놀러와 밥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의 지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탁과 외로움까지 정복해버렸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테라스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이젠 달 기지 건설을 위해 날아갈 거라는 뉴스가 전광판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를 마지막으로 어루만지며 독백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예언은 반만 맞았습니다. 그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날개는 이제 병들고 늙은 유럽의 하늘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닌
기술과 신용으로 맺어진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거만하고 시끄러운 미국 놈들보다 일처리 깔끔하고 밥솥으로 말동무까지 해주는 한국 친구들이 상전으로는 훨씬 낫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빈 믹스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의 감도는 달달한 맛처럼 한국이 이끄는 인류의 미래는 꽤 달콤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